야, 아줌마. 국밥에 고기가 이게 뭐야, 이게. 돼지 사료도 이것보단 건더기가 많겠다. 술 취한 남자가 뚝배기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여자는 낡은 앞치마에 대충 닦아내고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죠. 그 모습을 시장 골목 뒤편에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양그룹 회장 장태산. 5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쫓았던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아이의 왼쪽 볼에 장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깊은 보조개가 팬 것을 본 순간 태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쫓겨난 아내는 왜 재벌가 며느리에서 시장 바닥 설거지꾼이 됐을까요? 등에 업힌 아이는 정말 태산의 핏줄일까요? 그리고 5년 전 아내를 쫓아낸 그 불임 진단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귀포 5일장 골목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끓이는 냄새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늦은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좌판위귤 상자와 마른 오징어 다발 사이로 파리떼가 윙윙거렸죠. 시장 입구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대양그룹 회장 장태산, 올해 62. 한때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들던 남자였지만 수십 년간의 폭음과 과로가 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뒤였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에 볼이 푹 꺼진 태산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중환자의 그것이었죠. 수행비서 최 실장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리조트에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깥 공기도 습하고 몸에 무리가 가실 수 있습니다. 됐어. 좀 걷겠다. 차 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어. 회장님, 주치의 선생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최 실장, 내가 걷겠다는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당장 문 열어. 태산의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5일장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시멘트 벽에 금이 쩍쩍 간 낡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건물 옆 수도가에서 시큼한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도가 앞에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태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무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수세미질을 하고 있었고 구분 등 위로 낡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엎여 있었죠. 태산의 발이 멈췄습니다. 야위어서 뼈가 드러난 어깨, 갈라진 뒤꿈치, 때가 탄 면바지. 그 뒷모습의 윤곽이 목덜미의 선이 태산의 기억 깊은 곳에 박혀있는 한 사람의 것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윤수. 5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았던 전처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덩치 큰 상인 하나가 은수 앞에 서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아줌마. 국밥에 고기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10,000원이나 주고 이 꼴을 처먹어야 돼? 돼지 사료도 이것보단 건더기가 많겠다. 남자가 먹다 남은 뚝배기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은수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국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봅니다. 바로 다시 끓여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 그 꼴로 주방에 들어가겠다고? 꼴 좀 봐라, 진짜. 다신 안 와, 다신. 남자가 발로 깨진 뚝배기 조각을 걷어찼고 파편 하나가 은수의 무릎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맨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 포대기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쉿,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영웅이 놀랐지.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울지 마, 응.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파편을 줍던 은수의 손가락을 날카로운 조각이 깊게 베어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은수는 낡은 앞치마에 손가락을 대충 문질러 닦아냈을 뿐이었죠. 태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슴팍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얼굴이 백지장입니다. 지금 당장 차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태사는 대답 없이 혼이 빠진 사람처럼 끌려가 세단 뒷좌석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에서 태사는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양주병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칠흑 같은 바다만 보였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밀려들었죠.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계모강 여사가 내밀었던 은수의 불임 진단서,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매달리던 은수의 목소리. 태산아, 나 아니야. 나한테 아무 문제 없어. 그 진단서 가짜라고. 제발,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나 한 번만 봐줘. 응? 태산아. 태산은 그때 은수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경비원을 불러 포구 속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이가 있었어.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다고. 태산이 텅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쫓아냈을 때 은수 뱃속에 내 아이가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자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술을 들이켠 새벽 3시 극심한 통증이 갈비뼈 아래를 관통했습니다. 입에서 시커먼 피가 쏟아졌고 태사는 화장실 타일 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져 나를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산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들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수. 그 여자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전부 다 파악해. 하나도 빠짐없이. 회장님, 혹시 어제 시장에서. 묻지 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 기록부터 전부 다 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태산이 국밥집 건너편 다방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은수가 평상에 아이를 뉘어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죠. 망원경을 든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왼쪽 볼에 깊이 팬 보조개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씨 집안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대를 이어 내려온 보조개였습니다. 그때 국밥집 주인이 은수에게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 처리를 떠넘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은수야, 이거 뒷골목 수거함에 갖다 버려. 나 오늘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못해. 빨리빨리 치우고 문 잠가. 사장님,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한쪽만 같이 잡아주시면 금방인데. 아이고, 귀찮아. 힘이 없으면 2번에 나눠 날라. 나 먼저 간다. 제 몸짓만 한 짬통을 들어 올리던 은수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시큼한 오물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고 은수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죠. 골목 안쪽에서 잠을 깬 영웅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엄마. 네 살배기 아이가 오물투성이인 은수의 목을 끌어안고 얇은 옷소매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아, 괜찮아.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영웅이가 닦아줘서 다 나았어. 은수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방 계단을 구르듯 내려온 태산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5년 전 폭우 속에서 은수를 내쫓던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겹쳐 떠올랐고 두 주먹만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아이의 손을 잡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은수의 뒷모습을 세단 안에서 뒤따라가던 태산이 운전대 위로 이마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거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들고 태산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와. 태산이 서재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은수, 5년 전 이혼 직후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귀포 외곽의 미혼모 보호시설이었습니다. 태산의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시설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하다 과다 출혈로 기절한 채 발견됐습니다. 관리인이 새벽에 피 냄새를 맡고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쓰러진 은수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내 아이입니다. 이름은 장영웅.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태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든 태산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죠. 출생신고서, 시설 입소 기록, 병원 진료 내역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던진 것에 가까웠죠. 태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재 책장 위에 도자기를 집어들어 벽에 내리쳤습니다. 회장님, 화장실 바닥에서 혼자서. 태산이 책상 위에 만년필 꽂이를 쓸어 넘기고 액자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서재 바닥에 흩어졌지만 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상시계, 서류함, 문진까지 손에 잡히는 것마다 벽과 바닥으로 날아갔죠. 최 실장이 감히 말리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거친 숨소리만이 엉망이 된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산은 은수가 거주하는 비탈진 판자촌 골목에 세단을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차가 더 들어갈 수 없었고 태산은 어둠 속에서 걸어 올라갔죠. 은수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비닐을 덧댄 단칸방,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나무 기둥으로 겨우 받쳐놓은 집이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힌 채 마늘을 까고 있었죠. 옆에는 부업으로 받아온 마늘 자루가 3개나 쌓여 있었고 은수의 손끝은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영웅이 은수의 무릎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은수는 아이를 한쪽 팔로 감싼 채 쉬지 않고 마늘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은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죠. 태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태산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산은 브로커를 통해 국밥집 건물 전체를 남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관리인을 앞세워 식당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은수의 시급을 2배로 올리도록
뒤에서 손을 썼죠. 은수는 갑자기 바뀐 조건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먹고 살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에 안도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국밥집에 낯선 남자 3명이 들이닥친 겁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식당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윤수, 이윤수 어딨어? 당장 나와.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은수가 소리에 놀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은수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죠. 네 아버지 이창호가 남기고 간 빚이 원금 이자 합쳐서 8천만 원이야. 딸이니까 네가 갚아. 오늘 안에 답 안 나오면 이 가게 통째로 날려버린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빚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정리는 무슨 정리. 이자가 이자를 물어서 눈덩이야.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식이 갚는 게 당연하지. 은수가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애 하나 겨우 먹여 살리는 처지에 8천만 원이 어딨어요. 돈이 없어? 그럼 몸으로 갚든가. 남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펄펄 끓는 가마솥 손잡이를 잡고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적시며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부숴. 돈 나올 때까지 매일 올 거야. 나머지 두 남자가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벽에 걸린 메뉴판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졌죠. 그때 선두에 섰던 남자가 은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겠다? 좋아. 그럼 저기 있는 애새끼부터. 남자의 시선이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영웅을 향했습니다. 영웅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몸을 비틀어 조리대 위에 깨진 소주병을 움켜쥐었죠. 손 떼면 죽여버린다. 내 아이한테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 내가 이걸로 내 목을 긋고 나도 죽어버릴 테니까. 은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병목을 쥔 손에 핏줄이 올라왔고 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식당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뒤를 태산이 따랐습니다. 저것들 전부 바닥에 엎드려. 태산이 입구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 셋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러 꿇렸죠. 이 미친, 너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 닥쳐. 경찰 올 때까지 꿈쩍도 하지 마. 태산이 사채업자의 면상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사채업자들이 끌려나간 뒤 태산이 엉망이 된 식당 안에서 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은수가 태산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을 알아본 순간 은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죠. 장태산. 은수의 입에서 이름이 떨어지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수가 뒤로 2걸음 물러서더니 조리대 위에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와봐. 죽어버릴 거야.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은수야, 나 할 말이. 할 말? 5년이나 지나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기어온 거야. 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빚이 있다며.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칼 좀 내려놓고. 꺼져. 은수가 수표를 낚아채더니
양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태산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태산의 어깨와 가슴 위로 흩날렸죠. 너한테 받을 거 없어. 내 돈 한 푼도 안 받아. 꺼지라고 했잖아. 은수가 영웅의 귀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식당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은수의 등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태산은 찢어진 수표 조각이 흩어진 바닥 위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사채업자들의 장부를 압수하고 채무 포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남긴 빚 8천만 원은 하루 만에 깨끗이 사라졌죠.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은수가 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태산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조폭까지 동원했다. 은수의 머릿속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영웅을 등에 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 쓸어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미행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퇴근하는 은수 앞을 태산이 가로막았죠. 은수야, 오해가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채업자들은 내가. 은수의 손바닥이 태산의 왼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5년 전에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놓고 그때는 개 패듯이 걷어차고 내던져놓고 이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은수의 목소리가 시장통 전체에 울렸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나오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 사람이 대양그룹 회장이에요. 5년 전에 저를 맨몸으로 쫓아낸 사람이에요. 위자료 한 푼 없이 빗속에 내던져 놓고 이제 와서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조폭까지 보내는 인간이라고요. 상인들의 시선이 태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고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저런 놈이 다 있어. 스토커 아니야, 저거. 경찰 불러. 태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수의 등 뒤에서 영웅이 자지러지게 울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고함에 놀란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보인 겁니다. 영웅아, 영웅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숨 쉬어, 천천히. 태산이 아이를 달래려 손을 뻗었습니다. 영웅아, 괜찮. 은수가 태산의 가슴을 두 손으로 잇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태산이 뒤로 밀려나며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찍고 굴렀죠. 흙물이 양복 전체를 적셨지만 태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낡은 점퍼로 감싸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진흙바닥에 엎드린 태산의 등 위로 빗줄기만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수의 단칸방 근처를 배회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산이 골목 모퉁이에 세워둔 세단 안에서 은수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낡은 트럭 한 대가 은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센터 사장 박진철이었죠. 진철이 트럭 짐칸에서 장난감 상자를 꺼내 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영웅아, 삼촌 왔다. 이리 와봐. 이거 뭔지 알아? 마당에서 놀던 영웅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이거 자동차야? 우와, 진짜 크다. 그래, 소방차야. 버튼 누르면 사이렌도 울려. 한번 눌러봐. 진철이 영웅을 번쩍 안아 올려 어깨에 태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진철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죠. 은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철 오빠,
또 이런 거 사오면 어떡해. 맨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이게 얼마짜리라고. 시장 앞 문방구에서 5,000원인데 뭘. 그리고 나 오늘 보일러 고치러 왔어. 어젯밤에 또 안 들어왔다며. 미안해. 맨날 부탁만 하고.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가만히 있어봐. 공구 가져올게. 진철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일러실 뚜껑을 열고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고 진철이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슥슥 닦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죠. 은수가 작은 화로에 고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날이라 삼겹살 좀 샀어. 고기라도 먹고 가. 오, 고기. 영웅아, 오늘 삼겹살이다. 삼촌, 나 고기 좋아. 세 사람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진철이 영웅의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며 웃었고 은수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세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양손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금니를 악물어 턱뼈가 붉어져 나왔습니다. 태산이 차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은수의 집 대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태산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툇마루 위의 밥상을 두 손으로 확 뒤집어 엎었죠. 접시와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며 깨졌고 고기와 반찬이 마당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은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진철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네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아이를 안아. 네가 뭔데? 이 양반이 미쳤나? 나 이거. 진철이 태산의 손목을 잡고 밀쳐냈습니다. 태산이 주먹을 치켜 올리려는 순간 은수가 화로 위에서 끓고 있던 불판의 기름을 태산의 발밑에 확 끼얹었습니다. 한 대만 더 쳐봐. 경찰에 신고해서 네가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태산이 은수를 노려봤습니다. 은수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태산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죠. 은수가 진철의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새로운 남편이 될 사람이야. 너랑은 5년 전에 끝났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뒤늦게 도착한 경호원들이 태산의 양팔을 붙잡고 마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산의 등 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이 최 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태산의 눈 밑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짙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죠. 태산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영웅이가 흘리고 간 운동화 속에 있던 거야. 이걸 최고 권위의 검사소에 넣어. 긴급으로. 내 혈액 샘플은 네가 가지고 있지. 회장님 혹시 묻지 말고 해.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해. 최 실장이 봉지를 양손으로 받아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최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최 실장의 얼굴이 창백했고 두 손에 서류 한 장과 낡은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영웅이는 회장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태산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죠. 태산이 검사지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한참 동안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 실장이 낡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 불임 진단서를 발급했던 산부인과 원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장이 도박 빚에 몰려서 강 여사를 협박할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액을 주고 사왔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틀어. 최 실장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강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원장, 돈은 약속대로 넣었으니까 확인해. 그리고 그 진단서 말이야. 절대로 가짜라는 거 들키면 안 돼. 알겠지? 네,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 길거리 쓰레기 같은 년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 태산이는 내가 알아서 속여 넘길 테니까 원장은 입만 꾹 다물고 있어. 그런데 여사님, 며느리분이 산부인과에 다시 오시면. 다시 오긴 뭘 와. 내가 오늘 밤에 쫓아낼 거야. 태산이한테 진단서 들이밀면 그 바보가 어떻게 하겠어. 불보듯 뻔하지. 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코웃음 섞인 비열하고 잔인한 웃음이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산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태산이 테이블 위에 양주병을 집어들더니 벽에 걸린 대형 거울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양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산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태산은 유리를 놓지 않았죠. 내가 했어.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거야. 내가 내 아내를, 내 아이를 죽인 거라고. 태산이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고 태산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산이 피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 강 여사 쪽 인원들, 핵심 계열사 임원진 전원 해임 처리해. 그리고 횡령 혐의로 전부 고발 접수해. 오늘 중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가 못 알아들어? 오늘 중으로 하라고 했어. 당장. 전화를 끄는 태산이 서재 옷장을 열었습니다. 맞춤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태산은 그것들을 밀쳐내고 가장 안쪽에 접어둔 낡은 작업복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작업복 차림으로 세단에 올라타 국밥집을 향해 차를 몰았죠. 손님이 모두 떠난 국밥집 마당, 퇴근하려던 은수가 문을 열고 나오다 멈춰 섰습니다. 빗속에서 한 남자가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산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이마를 바닥에 찍고 있었죠. 은수야. 태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5년 전에 너를 못 믿은 게, 확인 한 번 안 하고 쫓아낸 게 전부 다 이 못난 놈 잘못이야. 태산이 젖은 바닥 위에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가짜 불임 진단서 원본하고 영웅이 친자 확인서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 집 그 여자가 병원 원장이랑 짜고 너를 쫓아내려고 꾸민 통화 녹음이야. 다 들어봐. 전부 다. 은수가 빗속에 서서 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은수는 닦지 않았죠. 나를 죽여도 돼. 차라리 죽여줘. 나는 네가 때리는 것보다 내가 한 짓이 더 아파서 못 살겠어. 태산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태산은 멈추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은수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고 그 다음에 두 손이 닿았습니다. 은수가 가슴을 두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울음이 빗소리보다 크게 국밥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산이 대양그룹 본사에 화상 연결을 지시한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화면 속 대회의실에 수백 명의 임직원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오늘부로 나 장태산은 대양그룹 회장직을 내려놓는다. 영구히 경영권과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서류는 오늘 중으로 서명을 마친다. 이상이다. 화면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태산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이 종이 위에 잉크 한 줄로 태산의 손을 떠났죠. 최 실장, 너하고 수행원들 전부 오늘 서울로 올라가. 회장님, 정말 이대로. 나한테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어. 최 실장이 깊이 허리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마다 장태산 회장 정격 사임이라는 자막이 대서특필됐지만 태산은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은수의 동네에서 두 골목 떨어진 곳, 곧 무너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을 보증금 50만 원에 계약했죠. 다음 날 새벽 3시 태산의 눈이 떠졌습니다. 서귀포 수산물 경매장에서 얼음 가득한 생선 괴짝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막노동이 시작된 겁니다. 야, 새끼야. 괴짝을 그렇게 놓으면 어떡해. 생선 다 상해. 경매장 반장이 태산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못하면 당장 나가. 여긴 관광지가 아니야. 낯선 외지인에 대한 텃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쌓아놓은 괴짝을 상인들이 발로 차 엎어버렸고 썩은 생선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죠. 태산은 묵묵히 바닥에 쏟아진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마디 항의도 없었습니다. 매일 가장 신선한 전복과 갈치를 따로 빼내어 은수의 식당 문 앞에 놓고 사라졌죠. 처음엔 은수가 발로 걷어찼고 그 다음엔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얼음 포대를 나르는 태산의 얼굴이 볼 때마다 더 수척해지고 상처가 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장날 오후 은수가 고무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죠. 리어카가 도로를 향해 돌진했고 큰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얼음 포대를 메고 있던 태산이 포대를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리어카 바퀴 앞으로 몸을 던져 맨몸으로 막아 세우고 은수를 두 팔로 껴안은 채 아스팔트 위를 굴렀죠. 태산의 팔과 다리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태산은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영웅이는 안 다쳤지? 은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태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태산아, 눈 떠. 야. 은수가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산을 직접 부축해 자취방까지 데려갔죠. 곰팡이 핀 벽 얇은 이불 한 장, 텅 빈 냉장고. 은수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묻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소독약을 바르는데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닥쳐.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은수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신을 차린 태산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상에서 놀고 있던 영웅 앞에 쭈그려 앉아 흉터투성이 손으로 작은 나무 자동차를 내밀었죠. 영웅아,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 가지고 놀아. 우와, 자동차다. 바퀴도 굴러가. 영웅이 나무 자동차를 굴리다가 두 팔을 벌려 태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살배기의 작은 팔이 목을 감싸는 온기에 태산의 몸이 굳었고 떨리는 두 팔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죠. 방 앞문 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은수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카센터 사장 진철이 절뚝거리는 태산을 국밥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저씨, 들어가. 밥이나 한 그릇 먹어. 아니, 난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꼴로 돌아다니면 쓰러져. 진철이 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 사람한테 국밥 한 그릇만 줘. 나는 먼저 갈게. 진철이 문을 열고 나갔고 두 사람만 남은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은수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태산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태산이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었죠. 고개를 뚝배기 앞으로 떨어뜨린 태산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국밥을 한 숟갈씩 떠먹는 태산의 손이 계속 떨렸지만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수건 하나를 태산의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흘러갔고 5년간의 증오가 내려앉기 시작한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은수가 끓여준 국밥을 비워낸 날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막노동으로 모은 돈과 은수의 저축을 합쳐 제주시 외곽의 구옥 하나를 임대했죠. 파도 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마당 넓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태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태산이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깨진 기와를 걷어내고 방수천을 깔았습니다. 잡초를 뽑아낸 마당 한쪽에 모래를 부어 영웅이 뛰어놀 모래사장을 만들었고 굵은 밧줄로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았죠. 아빠, 그네 밀어줘. 더 높이. 영웅이 그네에 앉아 두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그래, 꽉 잡아. 간다. 태산이 영웅의 등을 밀어줄 때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은수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5일장 입구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부부 생선구이 백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산이 시장통 입구에서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마이크를 잡았죠. 자, 오늘 갈치구이 10,000원. 전복죽은 서비스. 안 드시면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태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또 시작이야. 근데 목소리 하나는 시장에서 제일 크네. 한때 수만 명을 호령하던 남자가 아내의 핀잔 한 번에 쩔쩔매며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숯불을 피우는 모습에 상인들은 태산을 완전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아, 불 조절 좀 해. 고등어 또 태우면 오늘 매상 다 날아가. 알았어, 알았다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꺼져. 후, 이리 줘. 내가 할게. 은수가 부채로 태산의 머리를 툭 치며 화로 앞에 앉았고 태산은 멋쩍게 웃으며 비켜섰죠. 장사가 쉬는 주말, 세 식구는 짐칸이 뻥 뚫린 낡은 중고 트럭을 타고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영웅이 짐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질렀죠. 아빠, 나 날아가는 것 같아. 꽉 잡고 있어. 날아가면 안 돼. 태산이 백미러로 아이를 살피며 웃었고 조수석의 은수도 창밖으로 팔을 내밀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얕은 바닷가에서 태산이 영웅을 목마 태우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고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태산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죠. 모래사장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수의 얼굴에는 5년간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마당 평상에 누워 낮잠을 자는 태산의 얼굴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다가와 부채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은수가 태산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들어 자신의 볼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잠에서 깬 태산이 은수의 손을 꽉 깍지 껴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은수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맹세를 담았죠. 며칠 뒤 시장 사진관에 들른 세 식구는 각자 꾸밈없는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태사는 촌스러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은수는 고운 화장을 하고 영웅이 가운데 앉았죠. 과거 대양그룹 시절 찍었던 가식적인 가족사진과는 전혀 다른 진짜 행복이 담긴 낡은 액자가 완성됐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바닥에 요를 깔고 세 사람이 서로의 팔베개를 한 채 얽혀 누웠습니다. 내일 뭐 사올까? 영웅이 운동화도 작아졌는데 시장 끝에 아동복 파는 데 있잖아. 거기서 같이 보자. 영웅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할 때까지 부부는 손을 잡고 소소한 내일의 계획을 속삭였죠. 5일장 상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태산과 은수가 2인 삼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한때 은수를 흠모했던 정육점 사장이 달리기 도중 태산의 어깨를 세게 밀쳤죠. 그런데 태산이 균형을 잃는 순간 은수를 한 팔로 감싸 안고 한 바퀴 굴러 중심을 잡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자 상인들이 기립박수를 쳤죠. 아이고, 저 부부 진짜 찰떡이네. 잔치상에서 상인들이 건네는 막걸리를 태산이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심하게 취한 태산이 영웅을 안고 무대에서 막춤을 추기 시작했죠. 아빠 춤 웃겨. 아빠 또 해. 그래, 아빠가 한 번 더 돌아본다. 밤하늘에 축제 폭죽이 터졌습니다. 술에 취한 태산의 등에 엎인 영웅이 폭죽을 올려다보며 환호했고 태산의 허리를 꽉 감싸 안고 걷는 은수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별이 쏟아지는 방파제 길을 걸으며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응. 대양그룹 회장실 의자보다 지금 이 비린내 나는 흙길이 100배는 좋다. 취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안 취했어. 진심이야. 태산이 은수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수가 태산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고 영웅이 태산의 등 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죠. 방파제 끝에 선 세 사람의 발밑으로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방에 누워 곤히 잠든 깊은 밤, 영웅의 입에서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검붉은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죠. 영웅아, 영웅아, 눈 떠. 태산이 피범벅이 된 영웅을 이불째 감싸 안고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고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며 제주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죠. 비켜. 제발 비켜요. 은수가 뒷좌석에서 영웅을 꼭 안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작은 몸이 은수의 팔 안에서 연신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밀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치료가 지연됐습니다. 은수가 피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의료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제발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피를 너무 많이 토했어요. 제발. 밤새 정밀 검사를 받은 뒤 담당 교수가 부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어두웠죠. 영웅이의 간이 선천적인 병으로 거의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10%도 안 됩니다.
태산이 교수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약으로는 안 됩니다. 2주 안에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은수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은수가 뒤로 비틀거리더니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죠. 은수야. 태산이 은수를 붙잡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은수를 들것에 올렸고 태산은 텅 빈 복도 한가운데 홀로 남았죠. 태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음이 터져 나오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태산의 울부짖음이 새벽 병원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식할 간을 구하기 위해 부부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수는 몸이 맞지 않아 탈락했고 태산 역시 수십 년간 술로 망가진 간 때문에 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장태산, 당신의 간은 심하게 손상돼 있어서 이식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태산이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불가능하면 어떡하란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뇌사자 대기 명단에 올리겠지만 순서가 한참 뒤입니다. 영웅의 배는 날마다 부풀어 올랐고 피부가 노란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태산은 자신이 과거에 세웠던 자선재단과 충성을 맹세했던 전 임원들에게 몰래 연락을 넣었습니다. 나 장태산이다.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다. 얼마든 갚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었죠. 강 여사가 태산을 돕는 자는 전부 끝장내겠다는 협박을 이미 퍼뜨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줄과 인맥이 잔인하게 끊어졌고 태산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중환자실 안에서 심정지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들어갔죠. 유리창 밖에서 영웅의 작은 가슴이 전기 충격에 튕겨오르는 것을 본 은수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죠. 퇴근하려던 병원장과 의료진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고개를 조아렸죠. 제발 내 간을 꺼내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간이 망가져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태산,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당신 간으로는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핏줄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면 시간을 주십시오. 2주. 딱 2주만 주시면 내 간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발. 병원장이 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번져 있었죠. 그건 부탁드립니다. 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태산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피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대리석 위로 흘러내렸죠. 대답을 듣지 못한 태산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태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렸지만 태산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죠. 한때 가장 높은 곳에 앉았던 남자가 가장 낮은 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하는 병원장의 앞을 태산이 가로막았습니다. 밤새 비를 맞은 얼굴은 핏기가 전혀 없었고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른 채 붙어 있었죠. 태산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병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피가 묻은 서약서였습니다. 정확히 2주 안에 뇌간을 완벽한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건부로 수술을 승인해 주십시오. 병원장이 서약서를 들고 태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산의 눈에는 미친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결기가 서려 있었죠. 2주 만에 수십 년간 망가진 간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건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병원장이 한참 동안 태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단 2주 뒤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이 아니면 수술은 없습니다. 그날부터 태산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뒷산의 가파른 암벽 코스를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메고 오르내렸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수십 번씩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산비탈에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태산이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터지고 팔꿈치살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태산은 상처 위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다시 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산꼭대기에서 입을 벌린 태산의 입에서 시커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어졌지만 태산은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죠. 죽어도 좋아. 영웅이 살리고 죽으면 그걸로 됐어. 태산이 이를 악물고 다시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무렵 수액을 맞고 의식을 찾은 은수가 간호사에게 태산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매일 뒷산에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은수가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병원 뒷산을 올라간 은수가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를 기어오르는 태산의 뒷모습이었죠. 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서서 시장으로 달려갔죠. 상인들을 수소문해 간 해독에 좋다는 유기농 채소를 한 알음 구해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수는 직접 짜낸 해독 주스를 태산의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입 벌려. 다 마셔. 은수야, 나 좀 쉬게. 쉬긴 뭘 쉬어. 네가 쓰러지면 영웅이는 누가 살려. 입 벌리라고. 태산이 쓴 주스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 태산의 다리와 팔을 은수가 밤새 주물렀죠. 은수의 두 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버텨. 네가 쓰러지면 나도 끝이야. 은수가 태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산이 은수의 손을 꽉 잡았죠.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최 실장이 빼돌린 강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병원장 매수 증거가 검찰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 속보 자막이 떴죠. 대한그룹 강 여사 긴급 체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강 여사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검찰 차량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태산이 잠시 발을 멈추고 화면을 봤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고개를 돌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2주가 됐습니다. 주치의가 태산의 최종 혈액 검사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죠. 검사지를 펼친 주치의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간 수치가 완벽한 정상입니다. 지방간도 사라졌습니다. 이식 적합 판정입니다. 은수가 태산의 팔을 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산이 은수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죠. 수술 전날 밤 삭발을 하고 환자복을 입은 태산이 무균실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장치에 둘러싸인 영웅의 침상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죠. 태산이 의식 없는 영웅의 앙상한 손가락에 자신의 굵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영웅아, 아빠가 내 몸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빠 간이 내 안에서 평생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알겠지.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아이의 손가락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술실 복도에서 태산과 영웅의 침대가 나란히 이동했습니다. 은수가 태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영웅의 손을 쓰다듬었죠. 둘 다 꼭 돌아와. 알았지.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2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죠. 은수가 대기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이 벗겨지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수술 도중 태산의 배 안에서 예상치 못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술실에 비상 알람이 울렸고 혈액팩이 박스째로 급하게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주치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입을 열었죠. 태산의 건강한 간 70%가 영웅이 몸에 안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장 상인들과 진철이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은수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바닥에 쓰러졌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태산이 배를 가로지르는 고통 속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서 붉은 빛이 도는 뺨으로 새근새근 숨을 쉬는 영웅이 보였죠. 태산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순간 태산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오후 태산이 마을 앞 비탈길에 서 있었죠. 복부를 길게 가로지르는 흉터가 반팔 작업복 아래로 살짝 보였지만 태산의 얼굴에는 1년 전의 그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놓아도 돼. 나 혼자 갈 수 있어. 영웅이 두발 자전거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흑빛이었던 피부가 뽀얗게 돌아왔고 몰라보게 훌쩍 자란 아이가 페달을 힘차게 밟았죠. 정말 놓아도 돼? 진짜 놓는다? 응, 빨리 나. 태산이 안장을 잡고 있던 손을 떼었습니다.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가 비탈길을 시원하게 내달렸죠. 영웅이 바람을 가르며 웃었고 태산이 두 손뼉을 크게 치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영웅, 우리 아들 최고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준비한 은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두 부자가 서로 먼저 가겠다고 경쟁하듯 은수에게 달려왔죠. 엄마, 나 혼자 탔어. 봤지? 봤어. 우리 영웅이 진짜 잘 타더라. 영웅이 은수의 왼쪽 볼에, 태산이 오른쪽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은수가 두 사람의 머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웃음을 터뜨렸죠. 오후가 되자 세 식구는 시장의 부부 백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밀려들었고 주방과 홀을 오가는 부부의 움직임이 쉴 새 없이 바빴죠. 태산아, 3번 테이블 갈치구이 2개. 알았어. 영웅아, 아빠 좀 도와줘. 물컵 좀 갖다 줄래? 응. 영웅이 작은 손으로 물컵을 들고 뒤뚱거리며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입은 남녀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산의 은둔 소식을 추적해온 대형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전 대양그룹 회장 장태산 맞으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태산이 능청스럽게 제주도 사투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웃고? 나가 무슨 회장이웃고? 사람을 잘못 봤수다. 여긴 국밥집이고 나는 여기 주인이라 마시. 밥 안 먹을 거면 나가 죽을까? 아, 그래도 외모가 정확히. 밥 먹을 거면 앉고 안 먹을 거면 나가. 점심시간에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태산이 기자의 어깨를 잡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양파를 까던 은수와 눈이 마주치자 태산이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했죠. 은수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기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직후 식당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대양그룹 강 여사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의를 입은 강 여사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5년 전 은수를 길거리 쓰레기라고 비웃던 여자의 말로였습니다. 태산이 아무런 미련 없이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신선한 고등어의 배를 능숙하게 가르며 입을 열었죠. 은수야, 오늘 고등어 상태 좋다. 저녁에 구워 먹을까? 그래. 영웅이가 고등어 좋아하니까 넉넉하게 잡아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린 세 사람이 시장 골목을 나섰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귤 한 봉지를 영웅이 두 손으로 안고 앞장서서 걸었죠.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안가 방파제를 따라 세 식구가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영웅이 갯바위 사이를 뛰어다니며 개를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개 있어. 진짜 크다. 잡아봐. 집게 조심하고. 태산이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은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은수가 말없이 태산의 거칠어진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죠. 있잖아. 응. 옛날에 대양그룹 집에서 먹던 밥상보다 지금 당신이 구워주는 고등어가 100배 맛있어. 뭔 소리야 갑자기. 그리고 이 비린내 나는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은수가 태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태산이 은수의 어깨를 끌어안았죠. 아빠, 나도 목마 태워줘. 영웅이 두 팔을 벌리며 뛰어왔습니다. 태산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죠. 영웅이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붉은 해를 향해 양팔을 벌렸습니다. 우와, 아빠, 해가 바다로 빠져. 그래, 내일 또 올라온다. 매일매일. 태산이 아이의 작은 발목을 굳게 잡은 채 웃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을 받아 방파제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태산의 그림자와 은수의 그림자, 그리고 태산의 어깨 위 영웅의 그림자가 겹쳐져 하나의 커다란 모양을 만들었죠.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발끝을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제주도의 평범한 이웃으로 뿌리내린 장태산 가족의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서귀포 5일장 뒷골목 수도가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여자의 등에 엎여있던 아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던 남자. 그날의 태산은 몰랐을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찬란한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방파제 끝에 선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저녁 바다 위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장태산은 수십 년간 거대한 그룹을 이끌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몰랐죠.
눈앞의 권력과 돈만 쫓다가 아내를 잃었고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태산이 진짜 부자가 된 건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내려놓고 새벽마다 생선 괴짝을 나르고 망가진 몸으로 산을 기어오르며 아들의 목숨을 살려낸 그 순간이었죠. 가족은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늦었다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온몸을 던지면 다쳤던 마음도 결국 열린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